네, 조만간 미국 중부와 동부에는 극심한 한파가 덮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국의 날씨가 좀 심상치 않을 전망입니다. 자, 기상청이 특별히 경고까지 했는데요. 현재 미국에는 북극을 둘러싼 매우 찬 공기의 흐름인 요걸 이제 폴라 볼텍스라고 하는데, 폴라 볼텍스. 극와류라고 뭐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좀 제가 해드린다면 뭐 극소용돌이 뭐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라 볼텍스, 극소용돌이, 극한의 소용돌이, 특히 이제 찬 공기가 엄청나게 회오리치면서 움직이는 그런 소용돌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용돌이가 움직이는 그 경로에 따라서 극심한 한파를 겪는 그런 지역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극소용돌이가 강타하면서 미국의 중부 그리고 동부에 심한 한파가 몰아닥칠 전망입니다. 지금은 조금 괜찮으실지 몰라도 지금 뭐 중부나 동부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 괜찮은데 날씨 근데 왜 그러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 그렇습니다. 자, 중부와 동부 그리고 아직까지는 심한 한파는 아닌 많은 지역들, 자, 다음 주 빠르면 한 6일, 7일 전부터 시작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6일이나 7일부터 시작해서 짧으면 한 2주, 길면 약 한 달간 극심한 한파가 강타할 전망이다 라고 국립기상대가 예보를 했습니다. 자, 예보에 따르면 이번 한파는 로키 산맥 동쪽의 노던 플레인스 지역에서 시작할 전망입니다. 로키 산맥 동쪽의 노던 플레인스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이제 주를 굳이 이제 말씀드린다면 우선 몬태나주요, 그리고 와이오밍,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와 노스다코타 등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을 이쪽 지역에서 한다는 것이지 여기만 강타하고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이쪽 지금 말씀드린 그 노던 플레인스에서 시작을 해서 중서부 그리고 남부, 동부 등 미국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플로리다를 포함한 남동부는요,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심한 한파와 찬바람이 닥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플로리다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계신데 플로리다 여름에는 날씨 좋은데요. 지금 뭐 겨울에도 나쁘진 않은 날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짧으면 2, 3주 정도 뭐 길면 한 달 극심한 한파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지역 가운데서 가장 남쪽을 본다면 플로리다죠, 사실. 어찌 보면 플로리다 반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장 남쪽인 플로리다 반도에서도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이 많을 것이다 라고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1년 내내 영하가 안 내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영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빠를 경우에 오는 7일 밤 최저 기온이, 자, 대표적으로 미국도 추운 지역 하면은 뭐 시카고도 있고 동부 뉴욕 뭐 여기도 춥지만 미네소타 또 추운 거 빼놓을 수 없죠. 자, 미네소타에서는요, 화씨로 본다면 영하 13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산 저로서는 화씨로 영하 13도라는 건 잘 와 닿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하로 화씨로 뭐 90도까지 올라갔다, 100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금방 알겠더라고요, 어느 정도인지. 근데 이 추운 게 화씨도 영하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캘리포니아는 절대로 화씨로는 영하로 안 떨어지니까요. 화씨로 32도가 섭씨로 0도잖아요. 그래서 화씨로 32도 아래로 떨어져 32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섭씨로 영하인데, 뭐 캘리포니아가 아무리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섭씨로 봤을 때 영하 뭐 5도, 6도 이렇게 안 내려가니까 화씨로 뭐 많이 떨어져 봐야 32도, 30도, 뭐 20m 나올 수도 있겠죠.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그게 답니다.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의 어떤 느낌적으로는요. 그런데 화씨로 0이 아니라 화씨로 영하 13도, 이게 몇 도인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또 다시 섭씨로 이거 몇 도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지금 미네소타 7일 밤 예상되는 온도입니다. 섭씨로 무려 영하 25도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남부에서도요, 뭐 텍사스도 포함이 되는데 남부에서도 텍사스 지역은 화씨 17도, 섭씨로 영하 8도. 지금 뭐 한국에서도 뭐 추워야 영하 8도 막 이러는데 그 정도인 거죠. 텍사스 화씨 17도, 영하 8도, 섭씨 영하 8도. 그리고 조지아주는 화씨로 본다면 24도, 섭씨로 본다면 영하 4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는 한 2, 3주가 될 전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찬 공기가 습기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오는 곳도 많이 있을 전망이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요, 폭설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도 엄청나게 추운데 폭설까지 내린다면 정말 이중삼중의 고통이죠. 특히 이제 5대호 지역으로부터 미국의 중부와 동부에 이르기까지 눈이 전반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내릴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나 텍사스까지 포함한 남부에도 강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 눈 많이 보셨나요? 그렇지 못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플로리다도 강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텍사스, 평소에 막 여름에 엄청나게 덥고 막 그런 지역도 지금 이 다음 주부터는 엄청나게 추울 수 있고 눈도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파는요, 앞으로 한 짧으면 2주 또는 3주, 아니면 길면 그 이상 한 달까지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기상청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이 기간 동안에 눈이 내리는 곳의 예상 강설량은 한 5cm 정도다라고 전했습니다. 눈이 무슨 뭐 폭설까지는 아니지만 강설, 폭설 같은 거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인명피해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5cm에서 한 10cm 그 사이 정도, 그 정도가 눈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추위죠, 추위. 엄청나게 추운 거. 지금 이제 북부 지역은요, 추운 겨울에 폭설이 내리는 데는 익숙합니다만은, 이제 캐나다 지역 북극에서 오는 찬 바람으로 인해서 영하 섭씨로 막 25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온다라는 것은 아마 이 뭐 미네소타나 동부 지역 이쪽에 사시는 분들 겨울에 아무리 추웠다 하더라도 지금 다음 주부터 닥칠 그 추위는, 그 한파는 아마도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기상청의 얘기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런 공기에 피부가 30분만 그대로 노출이 돼도 동상을 겪을 수 있다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 또는 뭐 다음 주말,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강력한 한파가 만약에 몰아닥친다면 절대로 이제 어디 다니실 때 피부를 그냥 노출시키시면 안 됩니다. 얼굴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손 장갑 꼭 끼셔야 되고요. 얼굴은 마스크 꼭 하고 뭐 두터운 털모자 같은 것도 쓰시고, 가능한 한 피부가 외부에 그대로 그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30분 이상 노출되면 동상인데, 문제는 이제 몸이 약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몸이 약하신 분들은 동상이 문제가 아니라 뭐 폐렴이 걸릴 수도 있고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경고를 기상청이 했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끝날 때까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구로 본다면 미국 인구 3억 4,500만 명, 대충 미국 인구가 한 3억 4,500만 명인데 그중에 1억 5천만 명 이상이 다음 주말부터 있을 이 극심한 한파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한파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집에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히터 틀어야 되잖아요. 히터도 뭐 그냥 on and off 하나요? 그냥 하루 종일 트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히터를 많이 써야 되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는요,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난방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난방비를 못 내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요. 또 못 내다 보면 이것이 뭐 갑자기 뭐 가스를 끊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히터를 또 전기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왜 모든 온 집안에서 다, 또 모든 집집마다 다 전기 막 히터 같은 거 틀기 시작하면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일부 지역은 전력 공급 여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 추운 한파 속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전기 공급을 하루에 몇 시간씩 끊는, 소위 이런 걸 이제 순환 정전이라고 하잖아요. 요 지역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시간 동안 전기 끊고, 물론 미리 예보를 하지만 뭐 그 예보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돌아가면서 정전을 시켜버리는 순환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정전된 그 몇 시간 동안에 뭐 라면 좀 못 끓여 먹고 이런 거는 우리가 브루스타라 그러죠. 그 포터블 거기다 끓이면 되는데, 전기나 혹시 또 가스 같은 게 끊어지면, 히터를 못 틀면 그 몇 시간 동안은 완전히 추위에 달달달 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책을 좀 세워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기상청이 미리 이런 얘기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순환 정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상청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극심한 한파가 예상되는 지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몬태나주, 와이오밍주, 콜로라도주, 네브라스카주, 사우스다코타와 노스다코타주,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텍사스로까지 번질 수 있고요. 중서부 지역, 그리고 조지아 등 동남부 지역, 그리고 뭐 플로리다를 비롯한 그 북쪽의 동부 지역까지 아주 광범위한 미국 지역에 한파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다음 주 한 7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뭐 늦어도 주말 안에 시작해서 빠르면 한 2주 정도 끝나는데 이게 길면 3주나 한 달까지 갈 수도 있다니까 미리미리 여러 가지 좀 준비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혹시 전기가 끊어지는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러 전력량이 너무 급증하니까 좀 돌아가면서 순환 정전을 시키면 그건 좀 괜찮아요. 두세 시간 있다가 다시 들어올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순환 정전이 아닌 갑작스럽게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 언제 전기가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고 당황스럽고 실제로 뭐 하루 종일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히터도 히터지만 또 뭐 밥 해먹을 것 이런 것들 또 뭐 포터블 우리 브루스타라고 하죠. 왜 그런 거 뭐 라면이나 뭐 무슨 햇반 뭐 이런 거 그래 통조림 같은 거 이제 캔 푸드 같은 거 좀 어느 정도 좀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물 그리고 이제 전기나 히터, 그러니까 가스가 끊어져서 몇 시간 정도 히터를 틀지 못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 뭐 집에서 그러면 뭐 나무를 뗄감을 좀 준비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좀 블랭킷이나 두꺼운 옷 같은 걸 좀 준비해 놨다가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 몇 시간 동안 뭐 정말 두툼한 블랭킷이라도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는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걱정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그 젖소의 70% 이상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류독감이 새로운 팬데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걱정이, 우려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확산됨에 따라서 인간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주 루이지애나주에서 확인된 조류독감 감염 환자는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조류독감이 그러니까 뭐 가금류, 뭐 젖소 얘네들한테만 이제 옮겨지는데 거기서부터 인간한테는 감염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인간 감염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인간 감염에서 다른 인간으로의 감염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돌연변이가 지금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변이가 발생하면 곧바로 인간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기까지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DC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조류독감 확산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난 8월 말 이후 캘리포니아 전체 젖소의 약 71%가 조류독감에 감염이 됐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조류독감이 확산될 경우에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특히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잠깐만 좀 알아보고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걱정되는 게 식량 공급 문제와 가격 인상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식량이라고 뭐 다는 아니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도 이미 겪고 계시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계란, 달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아마 닭고기가 될 거예요. 자, 우선 달걀 및 닭고기를 비롯한 가금류 공급 부족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감염된 닭은 즉시 살처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란을 낳는, 달걀을 낳는 닭을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없애버려야 되니까 달걀을 못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란과 닭고기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죠. 이미 지금 그런 상태에 들어섰죠, 이미. 뭐, 마켓 가보시면 다 아시죠? 요즘 뭐 계란 전에 뭐 3, 4불 하던 계란이 다 지금 뭐 7불, 8불, 10불까지. 그렇게 이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지는 한 몇 주 됐죠. 이 영상을 보시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주는 거의 한 달 된 것 같아요. 평소에 한 3, 4불, 뭐 비싸봐야 한 5, 6불, 올게닉이라고 하면 한 5, 6불 정도밖에 안 하던 그런 달걀 원 다진이 현재는 8불, 9불, 뭐 올게닉이다 그럼 뭐 11불, 12불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3배 가까이, 2배는 이미 넘었고요. 2.5배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 달걀 값이 올랐다고
달걀을 안 먹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왠지 그전에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던, 그럼 달걀이 마켓을 지나가다가 달걀을 보더라도 집에 달걀이 있나? 없나? 잘 생각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요즘은 이제 달걀이 그렇다니까 더 자꾸 신경을 쓰게 되고 더 맛있어 보이고, 왠지 그동안은 신경도 안 썼는데 왠지 맛있게 보이고 달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먹게 되는, 또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처럼 이제 수요는 여전한데요,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 이후의 상황 전개는 이제 그 대체 제품, 달걀이나 또는 닭고기나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제품으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수요가 그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단백질이잖아요. 대표적인 단백질 음식이 달걀 그리고 닭고기잖아요. 이제 그 단백질 음식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소비 증가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의 예를 봐도요,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상승하면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쪽으로 순서적으로 그렇게 대체 단백질 식품의 소비가 증가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달걀 가격의 인상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막 달걀 가격이 막 올라서 아유 요즘 달걀 가격 왜 이렇게 비싸? 라고 달걀 가격에만 신경을 쓰지만, 다음 단계는 그 달걀 외에 다른 대체 제품으로 옮겨가면서 그 가격까지도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달걀 값 인상 후에 다음 단계는 닭고기 가격 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더 오래되면 사람들이 이제 대체 제품으로, 대체 식품으로 관심을 옮겨가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돼지고기.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소고기. 그 다음 단계는 또 생선 등으로까지 영향을 받게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순서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달걀 가격 인상은 어느 정도 선에서 또 멈출 수도 있다. 계속 한정없이 오르진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거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조리독감이 확산됐다라는 점이 좀 찝찝해서 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시점이 어느 순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리독감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제 일부 소비자가 좀 찝찝해서 달걀, 지금 비싸기도 하고 조리독감이라는데 안전할까? 매일 하나씩 먹었는데 그냥 이틀 건너 하나, 아니면 사흘에 하나만 먹지 뭐, 계속도 아니고 그냥 몇 달만 참으면 되니까 좀 그러지 뭐, 좀 줄이지 뭐, 이래서 좀 가격이 너무 올랐기도 하고, 또 뭐 조리독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달걀과 또 닭고기의 섭취를 꺼리는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 정도 도달하면 달걀 가격 인상은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음 단계는 뭐냐? 그래서 달걀이나 닭고기 가격이 오르다가 어느 그 시점에서 이제 멈춘다면 거기서 또 예상되는 다음 현상은 뭐냐?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으로의 가격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쉬운 게 없죠. 네. 아무튼 이번 그 조류독감 확산세를 좀 빨리 좀 막는 것이 최대 관건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지금 현재까지만으로도 공급 회복과 또 가격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한 두세 달 이상은 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상 더 이상 이게 악화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1월 20일, 오는 20일 있는데 그 취임을 앞둔 그 지금 미국 사회가 그제 새해 첫날부터 잇따라 발생한 두 건의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안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테러로 추정되는 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두 건 가운데 한 건은 뭐 분명히 테러로 규정이 됐고요. 또 다른 한 건도 사실상 수사기관에서는 테러로 보고 있습니다. 자, 새해 첫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이미 뭐 들으셨겠습니다만은 퇴역군인이 자행한 그 차량을 돌진해서 막 사람들한테 돌진하는 그 차량 테러로 최소한 15명이 숨지고 35명이 부상당한 그런 테러 사건이 있었죠. 또 같은 날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게 1월 1일. 같은 날 그 라스베가스의 트럼프 호텔 앞에서도 테슬라 전기차의 그 트럭, 사이버 트럭이라고 부르죠. 그 사이버 트럭이 갑자기 펑 하고 폭발하면서 화염에 휩싸여서 그 안에 있던 한 명이 사망하고 인근에 있던 8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요 사건도 사고가 아닌 사건, 또 단순 사건이 아닌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요것도요.
자, 뉴올리언스의 차량 테러 사건은 일찌감치 테러로 규정된 가운데 방금 전 말씀드렸던 그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의 그 테슬라 트럭 폭발 사고 역시 테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그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의 그 테슬라 트럭 폭발 사건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일단 그 이 차량에는 현역 미군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뉴올리언즈에서 차량을 막 사람들한테 돌진해서 그 테러 사건은 제대한, 은퇴한 퇴역군이 있는데 요 트럼프 호텔 앞에서의 그 안에 있던 사람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정확한 신원은 현역 군인인 매튜 르벨스버거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벨의 소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육군은 그가 2006년부터 복무해서 오랜 해외 파병 경력을 쌓아놓은 상태에 있었고 최근 독일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현재는 휴가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르벨스버거가 차량 폭발 전에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 이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총기도 발견이 됐고요. 당국은 폭발 장소가 또 트럼프 당선인 일가가 소유한 트럼프 호텔이라는 곳이라는 점, 그리고 폭발한 차량 제조사가 테슬라의 차량이었다라는 점. 왜냐하면 테슬라,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의 소유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호텔 앞, 또 바로 그 호텔 앞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소유한 테슬라의 차량, 이게 이제 사건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테러, 일반 무슨 종교 테러, 반사회적인 테러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수사기관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같은 날 새벽에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픽업 트럭 돌진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그 테러 사건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또 다른 테러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FBI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두 사건의 연계성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만은 뉴올리언스의 사건 용의자인 샴수두 딘 자바르라는 사람은 퇴역 군인이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호텔 폭발 사건 관련자는 현역 군인이라는 점, 요 사실이 단순한 우연일까?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기관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는 지금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소위 안보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주항공 참사 소식의 속보라면 속보일까 관련 소식인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좀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한국 내의 저비용 항공사 LCC라고 하죠.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고 하는데 이 저비용 항공사의 그 정비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LCC 저비용 항공사들이 엔진 수리와 같은 그 중정비를 해외에 맡기는 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엔진 수리나 이런 거 말고 볼트가 하나 빠졌어. 바퀴에 바람이 좀 빠졌어. 이런 거 정도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런 정도를 조금 넘어서는, 그래서 이제 표현은 중정비라고 하는데요. 하드한 정비, 그런 중정비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70% 이상 다 해외의 그 회사에다가 맡긴다는 것이죠. 솔직히 외주를 주는 거죠. 돈 주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 내 항공사들의 그 정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 정비사의 숫자도 늘려야 된다. 또 정비사의 그 고도의 숙련도도 더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그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대한 기체 결함을 자체적으로 좀 보수할 수 있는 중정비의 역량을 좀 키워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 내 모든 그 저비용 항공사가 중정비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을 고려해서 정부가 여객기의 유지, 보수, 정비 등과 관련된 국가 차원에서 어떤 그런 종류의 산업 육성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참사 원인과 관련해서 제주항공의 그 무리한 운항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활주로에 있는 둔턱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거대로 이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제주항공이 갖고 있는 그 비행기를 너무 많이 쉬지도 못하고 돌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팩트로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좀 무리하게 운행 스케줄을 짜고 있다는 거, 또 이에 따른 기체 노후화의 급속한 속도, 또 정비 부실 또는 정비할 시간이 좀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 내 항공사 가운데서는요,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만 자체 경납고를 보유하고 그 자체 경납고 안에 비행기를 넣어놓고 뭐 엔진 고장 정도 되는 어떤 중대한 기체 결함 정도가 돼도 자체적으로 좀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위 LCC, 이 저비용 항공사는 거의 뭐 대부분이 아니고요, 전부 다 이 중대한 결함에 대한 정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함 발생 시에 결국은 큰돈 주고 외부에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저비용 항공사들도 각자 그런 중정비 능력을 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될 수 있죠.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워낙 덩치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부가 좀 개입해서 저비용 항공사 한 3개 되는 회사 좀 묶어서 너희 3개가 하나로 좀 어떻게 해서 그 중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만들어봐. 그리고 너희 3개 회사도 또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라도 정부가 좀 개입해서 무언가 조치를 좀 취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요,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이 트럼프 당선인 그 취임일 전에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그 이란의 핵시설을,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공습, 그냥 공격, 전투기를 가서 때려버리는 그런 방안을 한때 검토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악시오스라는 매체의 보도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선제 타격을 논의했다라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약 한 달 전 회의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또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심각하겠죠. 대미국이, 이란도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금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거의 상당한 단계에 진전하고 있는데 그 핵무기 시설을 때려버린다? 이건 정말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그런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회의 도중에 이란이 계속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이란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는 카드도 회의 중에 논의했던 여러 개, 대여섯 가지 카드 중에 그것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뒷얘기로 나온 겁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란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우라늄을 사실상 핵무기급 순도 90%로 농축한, 왜냐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해버리면 이란 정말 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대강경 정책을 쓰잖아요, 트럼프 당선인은. 그걸 뭐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야, 이거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빨리, 지금 바이든이 있을 때 빨리 핵무기 만들기 일보 직전 그 단계까지 빨리 가자라고 서두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쭈, 얘네들 봐라, 트럼프 있을 때는 못할 것 같으니까 나 있을 때 하겠다고 내가 때려버릴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기 바로 전 단계인 순도 90%로 농축하기 위해서 이란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 시나리오 회의를 그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그 당시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고위 참모 일부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낸 사람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은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또 다른, 저는 공습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나는 찬성하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면서 여러 가지 좀 힘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습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역시 공습에 찬성합니다. 이런 참모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제 타격을 주장했던 참모들. 이에 대해서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 책임자들에게 딱 2가지를 질문하더니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회의를 끝냈다라는 후문입니다. 딱 2가지는 뭐냐? 한 가지는 이란 핵시설 공격을 꼭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할 필요가 있냐? 꼭 트럼프 당선인 취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취임 전에 이런 일을 이런 일이 터지면 이거 내가 시작해놓고 내가 마무리도 하지 못하고 다음 대통령한테 넘어가는데 이게 아무리 해야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마무리 짓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일을 꼭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공습이 그 정당화될 만한 국제적인 여론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공습은 정당해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그만큼 이란이 위반 행동을 했는지 이 두 가지를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참모들의 답변은 뭐 조금씩 다 달랐지만 어찌됐든 바이든 대통령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듣고 나중에 다시 회의를 하고 나중에 다시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오늘 회의는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후문입니다. 어찌 보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미국이 또 하나의 전쟁에 휘말릴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당장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게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 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됐죠. 지난 26일 개봉을 했는데요.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날. 제가 이제 그때 크리스마스 앞뒤로 영상도 좀 쉬고, 제가 LA에 있는 그 방송국의 뉴스 매일 2시간씩 보내는데, 뭐 그것도 좀, 하루 이틀 쉴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좀 여유가 생겨서, 그 시간을 내서 제가 또 주말까지 연결해서, 7개 에피소드거든요. 시즌2는 7개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 봤습니다. 그때 이제 주말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그 주말 연휴 동안에 다 봤습니다. 재미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재미있다라고 저는 재미있다라는 쪽에 한 표를 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재밌게 봤습니다. 자, 여하튼, 공개 첫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영어권 텔레비전 시리즈 부문에서 오징어 게임 2가 1위를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이고, 대오징어 게임인데 1위 하는 건 당연하지.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1위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1위 한 거 외에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그 안에 나오는 그 한국의 전통놀이 게임이 지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전통놀이 게임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시즌 1에서는요, 기억하십니까? 그 달고나 뽑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뭐가 유행을 했냐면 공기놀이. 이렇게 옛날에 보면 여학생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여학생들만 할 필요는 없죠. 남자들도 하면 재밌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남자들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참 그때 보면 여학생들은 잘했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은 잘했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의외로 이게 좀 손이 둔해서 그런지 생각만큼 잘 안 되는데 그때 보면 동네 여자아이들은 공기 참 잘하더군요. 자, 여하튼 이번에는요, 이 공기놀이가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시즌2의 그 네 번째, 4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전통적인 그 게임 하는 게 이제 쫙 나옵니다. 아마 그 4화에 5개인가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딱지치기로 시작했다가, 물론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거는 그 전화에 나오고, 4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데, 4화 처음 시작할 때 딱지치기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석치기. 요건 이제 남자애들이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공기놀이, 네 번째로 팽이치기, 그리고 5개 했다. 5번째는 제기차기까지 했어요. 다 100% 한국의 민속놀이잖아요. 그런 민속놀이 5종류가 그 4화에 다 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공기놀이를 하는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희한하게 그걸 사람들이 많이 재밌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틱톡에서 영상이 올라가면 한 1,700만 회 넘게 이게 재생되면서 막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놀이가 유행으로 퍼지자 틱톡 또 유튜브 등 이 SNS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기놀이 하는 영상만 퍼지는 게 아니라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 공기놀이의 규칙, 어떻게 하는 거다. 처음에는 하나 던져서 하나 짚고, 또 하나 던져서 2개 짚고, 이렇게 하는 마지막에는 5개를 다 이렇게 한 번에 집어야 되고, 이런 공기놀이의 규칙을 소개하는 영상도 또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징어 게임 유니폼과 비슷한 트레이닝복, 초록색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 공기놀이를 즐기는 그런 젊은이들의 영상이나, 또 공기놀이를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영상도 많아요. 그 요만한 돌멩이를 갖고 와서 공기놀이를 하는 그런 영상. 희한하다, 신기하다. 어떤 사람은 그 동그란 그 M&M 같은 초콜릿 있죠. 동그란 초콜릿. 그 초콜릿 5개를 넣고 그걸로 공기처럼 하는 그런 영상도 재밌다라고 퍼지고 있고요. 또는 이제 주사위, 미국에서 많이 쓰는 그 주사위도 사이즈는 비슷해요. 그래서 주사위 등으로 이제 하는 그런 색다르게 공기놀이를 도전하는 그런 해외 이용자들의 영상도 지금 마구마구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공기놀이나 또는 딱지치기, 심지어 남자들 많이 하는 제기차기 이런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6살, 7살, 8살 막 이때 하고 막 놀았는데 그때 막 놀았을 때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딱지치기가 50년, 60년 막 지나서 전 세계인들이 다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놀이가 될 것이다라는 걸 과연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놀던 그 게임을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 소식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가 마크 큐번이라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아니고 천만장자가 아니고 억만장자. 이 마크 큐번이요. 사람들이 건강을 잘 챙겨서 이제는 60세가 옛날 한 3, 40년 전으로 본다면 40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걷기, 채식, 그리고 비타민 섭취를 반드시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한다는 게 여기 딱 3가지가 다예요. 네. 마크 큐번은 자신이 생물학적인 나이인 66세보다도 수십 년은 더 젊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실제로 그런 몸과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0대는 과거에 본다면 40대 같은 거라면서 60대가 넘었다? 그러면 그냥 난 아직 40살이다, 40대 중반이다.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또래의 그 60대 남자들을 내가 봐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또래의 다른 남자들을 봐도 60대 남자들 정말 보기 좋고 건강하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별로 제한받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기업가들은요, 노화 방지에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크 큐번은 젊음을 유지하는데 그저 걷기, 채식, 또 비타민 복용 이 3가지만 지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가지만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기업가냐면 뭐 방송도 많이 갖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저거죠. 미국의 프로농구 구단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NBA 텍사스 지역에 있는 달라스 매버릭스 농구 구단의 구단주가 마크 큐번입니다. 자, 그렇게 돈이 많기로 유명한 그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말인데, 만약 거울이라는 게 없다면,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볼 일이 전혀 없었다면 나는 내가 아마 35살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만큼 뭐 자신이고 뭐 기분도 좋은 그런 60대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66세. 샤크 탱크라는 TV 리얼리티 쇼에 오랫동안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는 미국 TV 쇼 보면은요, 이쪽 촬영장에서 다음 촬영장으로 갈 때 그 촬영장과 촬영장이 굉장히 멀어요. 이 뭐 땅이 넓어서 그런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스태프진들이나 출연진들이 거기 골프 카트 같은 게 이제 수시로 있습니다. 그 골프 카트 같은 거 타고 다닙니다. 딱 나와서 저쪽으로 가려면 여기 있는 거 타고 쭉 가다가 그 앞에서 내려놓고 들어가서 촬영하면 또 거기서 다른 사람이 또 나와서 그거 타고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자유스럽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카트가 많이 있어서 그 카트를 타고 사람들은 다니는데 나는 절대 카트 타지 않고 촬영장을 이동할 때 반드시 걸어서 다녔다. 그래서 하루 종일 촬영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촬영 끝나고 내가 생각해보면 한 1마일에서 한 많은 날은 2마일까지도 걸은 것 같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자, 연구에 따르면요, 하루에 그냥 한 500보에서 한 1000보, 뭐 10,000보 걸으면 좋다고 말합니다만은 이 10,000보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간으로 따져도 굉장히 길고. 근데 10,000보 좋지만 하루에 그저 한 500보에서 1000보만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걷는 게 따져보니까 한 2,000보 된다. 아니면 뭐 한 1,000보 된다. 그러면 거기다가 한 500보나 1,000보만 더 걸어도 건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크 큐번은 염증을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비타민 D, 비타민 E, 그리고 멜라토닌 정도 복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어마어마한 부자도 사실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무슨 엄청 큰 돈을 들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으름 부리기보다는 웬만한 거리는 좀 걸어서 다니고 가능하면
채소를 또 많이 먹고, 이 마크 큐본 이번은 채식주의자로 뭐 바꾸긴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체질에 따라서 채식주의자로 돌아섰다가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저는 뭐 채식주의자로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는 절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식을 좀 많이 먹고, 그렇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채식을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D, E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억만 수억 부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도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새해에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 유지 잘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